밤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재료인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고용이 너무 잘 나오면서 소폭 꺾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약간의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87% 유력권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금요일 발표된 이 PCE 물가 지표 이게 조금 변수로 남아 있네요. 근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2월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네. 한다라기보다는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월 달 돌아보시면은 저는 금리 인하 이번에는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한다고 했고 그걸 나중에 뒤늦게 반영해서 주가 올라갈 때 난 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은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고용지표 때문에 지금 흔들렸다, 뭐 PC 얘기하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동향이거든요. 자금 흐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지만 저번 금리 인하 때와는 다르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 점이 조금 약간은 좀 걸리네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코스닥이 어제 시가총액이 장중에 500조 원을 넘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우선은 그만큼 유동성 풀도 좀 개선됐다는 의미겠고요. 시장 심리 도 이전과는 같지 않다. 이 정도의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코스닥 시장 하게 되면 투기판이라고 다들 이제 인식을 해서 버려지는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장이 또 뚜렷하게 양극화 장이었잖아요. 그 AI 관련된 주식은 폭등하고 나머지 주식은 뭐 별로 움직임이 없고 또 반대로 완전 중소형주들은 거꾸로 급락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10월 말에부터 이제 11월부터는 코스닥 보셔야 된다. 특히 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수급이 비었고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가장 약한 섹터가 바이오였었기 때문에 빈집효과 나올 거다. 순환매 나온다라고 저는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대충 윤곽 나왔잖아요. 연기금 투자 들어간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쪽이 AI,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바이오 다 코스닥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것들에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코스닥을 이끌어갔었던 섹터를 보면 바이오가 있었고요. 2차 전지가 있었고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로봇이 부각이 됐는데 로봇이 요즘 갑자기 더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쪽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 퍼포먼스 없는 그냥 테마주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드디어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조지아 공장에 투여를 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봇도 실체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올해는 사실 10월 달까지는 코스피 위주의 장이었다면은 내년도 장세 전망할 때는 순환매, 코스닥 거래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 섹터가 약간 2차 전지나 바이오 이쪽이었다면은 이제는 로봇 쪽과 그 바통을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코스닥에서는 저는 우선은 바이오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하는 게 바이오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비중 좀 약하잖아요. 최근에 그 코스닥 상승세에 비하면 그거는 업황 자체가 대세적으로 크게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부각이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매출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실체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그쪽 관련돼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도 그 말씀드렸죠. 왜 레인보우에는 삼성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붙게 된다면은 그만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가 강화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매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양대축은 바이오하고 로봇인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휴머노이드.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로봇주, 우리나라에서의 로봇주라고 하면 약간 양자 컴퓨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이게 좀 실체가 없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실적과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좀 새롭게 개선이 된 느낌입니다. 이제 뭐 어제 트럼프 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을 또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그런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좀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로봇 산업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미국이 휴머노이드 쪽이든 로봇 쪽에서 앞서 있긴 한데 주요 부품들이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탈중국이 된다고 그랬을 땐 그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내 기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차단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중국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었던 부분들을 따라붙을 수가 있고 네. 더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꽤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회사죠. 여기에 더해서 레인보우까지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한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들이 매출로 구체화되게 되고 그게 삼성의 캡팅 마켓을 떠나가지고 네. 국내 시장 전반 더 나아가서는 해외 매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숨을 틔워주는 건 물론이고 이제 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은 뭐 중국 쪽이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따르면은 이 중국의 공급망을 우리가 좀 대체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로봇주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이제 한국자동차 관세 15% 이 소급 적용이 완전히 좀 공식화가 됐죠.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뭔가 그 이상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율주행 개발을 전담하던 송창현 사장이 사임했다. 뭐 이게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친 걸까요? 자율주행 쪽으로 했을 때는 약간 막힌 물을 좀 혀를 뚫어내는 느낌? 네. 뭐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장재훈 부회장께서 그 포티투-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가 네. 투자한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풀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저는 그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쪽 그 부분의 이슈들이 갑자기 강하게 부각이 되기 그 시작했죠. 이슈도 따라 붙었죠. 계속해가지고 저는 현대차의 주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현대차의 가치는 기존의 GM이나 포드나 뭐 토요타하고 비교되던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는 테슬라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전체 그림 자체가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꽤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미 중기적으로는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우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진이 안전 배당 마진이라는 게 매력이 있겠네요. 있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 우선주의 이 배당 매력까지 저는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포인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표,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거죠. 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인 크레딧 거래 이것도 이제 막는다고 했습니다. 뭐 대충 가솔린 차에다가 힘을 다 실어주겠다는 건데 우리 2차 전지주에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미국 시장, EV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금 접은 지 오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럴 땐 트럼프가 다행이네요. 버티고 네.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크게 못하고 다만 이제 ESS 쪽에서 네. 그 AI의 성장과 더불어 가지고 ESS의 성장이 예상 이상으로 좋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또 하나는 유럽은 계속해가지고 연평균 30%대 전기차 쪽 성장이 나오는데 네.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만큼 따라붙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성향에도 네. 맞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숨통도 트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광물 이슈 같은 거. 네,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제 원가 경쟁력 문제 때문에 안 되던 부분을 트럼프가 중국을 틀어 막아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반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그쪽이고 네. ESS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쪽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한정해가지고 2차 전지 주식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이번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뭐 2차 전지주에 미칠 만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계속 늘려왔는데 그것 한 번 더 나왔다고 해서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원래 있었던 기조니까요.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우리가 그동안 좀 파일을 뺏겨왔던 게 어찌 보면은 이번이 약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꼭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정부 주택 공급이 좀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나 건설주들이 크게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게 좀 단기 테마성 상승에 불과할지 아니면 상승기 좀 그대로 이어갈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주 투자하실 때 대형사의 안정성은 재무적인 안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중소형사는 그거를 직접 본인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의 마진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 리스크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건설주 쪽은 이런 뭐 주택 관련돼 있는 쪽보다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쪽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주는 앞으로 좀 원전 표딱지가 붙은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중소형주는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럼 PF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수고가 많이 들어가실 거고 아마 상장사 관련해서 특히 중소형 건설사 관련된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거의 않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그건 개인들이 그만큼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시세만 보고 빨가니까 따라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뭐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좀 개인들에게 공개가 된 정보의 이런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건설주, 중소형주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FOMC 벌써 뭐 5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잠깐 조금 유보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담아둬야 될까요?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물론 확률은 높게 나오지만 조금만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FOMC 전까지는 역시 제가 그 기존은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을 거예요.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렇죠.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역시 다음 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파생 상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 막힐 거다. 지금까지 막혀왔고요. 아마도 이제 그때 전후에 가지고 변화가 있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지만 의외로 안 좋게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대응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예상대로라면 제 예상이라기보다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상당히 계속 맞춰 오셨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금 흐름을 놓고 그러니까 저 자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해야 된다라는 쪽인 거지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다고 해도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매파적인 발언이 그 뒤에 나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12월 달은 주식이 빠질 때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처음 드렸나요? 전닭 후피. 이게 상당히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기에는 코스닥 수익에 집중하시고 좀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거래소 주식을 좀 싸게 모아가는 전략. 근데 후반기에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익에 집중하는 거는 전반기에 코스닥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빠지면은 조금씩 담는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전닭이라고 해야죠. 그쪽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을 집중하는 거는 코스닥에서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반부에는 코스피에 대응을 좀 하시면서 1월 달에 어닝 시즌이
재개되기 시작하는 걸 좀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1월 달 어닝 시즌을 보고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AI 반도체는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까지 종합하자면은 자동차 정도 추가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닝 시즌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의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전 다 어닝 괜찮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당연히 좋을 거고 자동차도 이번에 좋은 것보다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의 성장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전후에서 그리고 그렇죠. 또 어닝 시즌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주도주였었던 흐름이 조금 약간 흔들릴 수도 빠지는 있겠네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것도 리밸런싱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거의 뭐 빅파마 기술 이전 이슈 있는 플랫폼 기업들 외에는 뭐 비만 치료제나 옛날에 한창 붐이 됐었던 뭐 알리아 관련 시밀러들 이쪽은 살짝 좀 사장된 느낌이네요. 플랫폼만 봐야 될까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지 전체가 그렇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바이오 섹터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본인이 잘 아는 주식 중심으로 잘 아는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적한 거 위주로 그렇게 바이오도 보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는 또 마찬가지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세한 그런 개별주 종목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 전략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